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연미정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고대 정치사화 파트를 계속해서 진행할 텐데요. 지난 시간에는 삼국 간의 4세기, 5세기, 6세기, 7세기까지 어떤 황제의 과정을 좀 한번 살펴봤어요. 오늘은 그 틈바구니 속에서 끝까지 이렇게 명맥을 유지는 하지만 고대 국가로 발돋움은 하지 못했던 나라 가야에 대해서 좀 배워보도록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 고구려의 대외 항쟁과 신라가 어떻게 해서 통일을 하게 됐는지 이러한 전개 과정을 좀 다시 한번 쭉 이렇게 공부를 좀 체계적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가야 연맹부터 좀 보도록 할 텐데요. 자, 여러분들 지도가 있기는 하는데 우리가 이 가야 연맹의 지도를 좀 한번 그려보도록 합시다. 이 낙동강 하류 지역에 옛 변한 지역에 자리를 잡고 있었던 가야, 육가야가 대표적이에요. 그런데 이 육가야 중에서 초기의 가야를 6개의 가야를 이끌어갔던 정기가야 연맹체는 김해 지역에 있었던 금강가야가 있고요. 가야의 초기를 이끌었다라고 해서 전기가야 연맹체라고 불렀고,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이 광개토대왕이 고구려가 밀고 내려오게 되면서 이 금강가야 연맹체가 와해가 돼요. 근데 이 와해됐던 금강가야 연맹체가 자, 이 안쪽으로 들어갑니다. 어디로? 이 내륙으로 고령 지역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이때 연맹체의 중심은 대가야가 됩니다. 그래서 이 대가야가 육가야를 이끌고 가게 되는 어떤 이러한 전개 과정을 배우게 될 거예요. 자, 그러면 보시면 자, 첫 번째 전기가야 연맹체를 이끌었던 이 금강가야 시조가 김수로 왕이라고 전해지고 있고요. 이 김수로 왕이 김해 지역에서 금강가야를 건국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도가 표기가 교재에도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김해 금강가야가 언제 어느 시점에 이렇게 안쪽으로 고령에 있는 대가야로 들어갔느냐 요거를 보게 될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이 시점이 언제냐면 여러분 우리는 이미 지난 시간에 배웠어요. 자, 이 위쪽에서 고구려가 광개토대왕이 이쪽 신라에 자꾸 왜구가 침입해 오니까 어느 시점이었죠? 뇌물마리간 시점이었어요. 이 뇌물마리간 시점 때 왜구가 너무 침입해 오는 걸 자체적으로 해결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이 고구려에게 군사 요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병과 기병을 보내오죠. 그래서 이 왜구를 격퇴시켜주고 그러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 신라의 내정 간섭이 좀 들어가죠. 그리고 이때가 언제죠? 신라의 뇌물마리간 시기고 그러면서 신라 같은 경우는 그 이전에 박씨, 성씨, 김씨가 돌아가던 것이 이때부터 김씨가 세습하는 모습도 보여지게 되고요. 그러면서 이 고구려는 신라뿐만이 아니라 가야까지 이렇게 건드리게 됩니다. 간섭을 하게 돼요. 그래서 원래 이 전기가야 연맹체를 금강가야가 이끌었는데 이 가야 연맹체를 와해시키고 이렇게 고령의 대가야를 중심으로 해서 이 육가야 연맹체가 끌고 가게 된다는 거. 자, 그게 언제냐면 여러분 4세기 말에서 5세기 초에 가야의 연맹체의 중심은 금강가야에서 대가야로 이동했구나. 아예 이렇게 딱 머릿속에 암기를 하세요. 이게 굉장히 이게 선택지로 잘 나오기 때문에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착각하시면 안 되는 건 금강가야가 멸망을 한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6가야 연맹체를 이끌던 이 맹주가 힘이 약화된 거지 아직은 멸망한 건 아닙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김수로 금강가야 이 김수로 왕의 설화가 하나 전해져 내려오고 있어요. 사실 이 설화는 우리 뭐 중급이나 뭐 이런 쪽에 우리 그 개편되기 전에 중급이나 초급에서 좀 잘 나오는 사료기도 하거든요. 구지가 거부가 머리를 내놓아라. 내놓지 않으면 구워 먹으리. 이런 구지가예요. 이 김수로 건국설화. 그래서 당시에 하늘에서 계속해서 우리의 이제 주인을 찾으려고 하는 어떤 그런 신화적 내용이 들어가 있는 건데 뭐 대충 내용은 뭐 이렇습니다. 뭐 신비한 기운이 있어서 하늘에서 나라를 새로 세워 임금을 모시라는 소리가 들었다. 얼마 후 하늘에서 붉은 보자기에 쌓인 금으로 만든 상자가 내려와 여러분이 황금알 6개가 있었다. 이거 약간 육가야를 상징하고 있는 표현이고요. 6알은 얼마 후 어린아이가 되었는데 첫 번째 아이를 왕으로 모셨다. 그가 누구다? 김수로다. 그래서 아래서 태어났네요. 역시 이 김수로도. 그래서 처음에 이 전기가 연맹체를 이끌었던 금강가의 시조, 이렇게 김수로 왕의 설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나오면요, 가야에 대한 이야기구나. 이렇게 하고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4세기 말에서 5세기 초에 고구려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이 연맹체가 와해됐죠. 그러면 후기에 누가 이끌고 갔다? 대가야가 이끌고 가게 됐다. 가야 역시요, 여러분. 이 백제하고 신라하고 대등하게 세력을 다툴 만큼 굉장히 이렇게 성장하고 노력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국제적인 고립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이 신라하고 결혼 동맹, 당시 이제 대가야의 인해왕과 신라 쪽에 버풍왕 시기 때 그렇죠. 이렇게 이제 혼인관계 결혼 동맹을 체결하기도 했는데 사실은 얼마 안 있다가 저 동맹은 파기가 됩니다. 그래서 파기되고 얼마 안 있다가 버풍왕이 금강가야를 또 멸망시키기도 해요. 그러니까 뭐 일시적인 동맹이었어요, 사실은. 결국 이 버풍왕에 의해서 금강가야를 멸망하게 되고, 그래서 여러분 이 포인트를 보셔야 돼요. 자, 첫 번째 포인트는 가야 연맹체가 전기에서 후기로 넘어간 거.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금강가야는 어디에 의해서 멸망을 했느냐. 금강가야는 첫 번째 신라의 버풍왕에 의해서 멸망을 하게 되고요. 자, 그래서 이때 당시 금강가야의 마지막 왕이에요. 김구해고요. 여러분 김구해는 좀 낯서실 텐데 김유신은 좀 친숙하실 거예요. 김유신의 증조부에 해당되는 분이 바로 김구해입니다. 그래서 이 김구해를 비롯한 왕족이 신라의 진골귀족으로 편입을 하게 되고요. 이 김유신은 나중에 또 신라가 삼국을 통일하는 데 굉장히 또 활약을 하는 인물이 되기도 하죠. 자, 그 다음에 그럼 이제 대가야는 누구의 손에 멸망이 됐을까요? 자, 보시면 대가야는 백제를 또 한편으로는 도와주기도 했어요. 우리 지난번에 관산성 전투 배웠거든요. 지난 시간에. 이 관산성 전투에서 누가 전사를 했다? 그렇죠. 처음에 진흥왕하고 합심해가지고 한강 유역을 되찾았는데 이 진흥왕의 배신으로 인해서 나머지 이 한강의 하류 유역을 다 빼앗기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열받아서 이 관산성 쳐들어갔는데 성왕 어떻게 됐다? 도리어 전사당했다. 근데 이때 누가 도와줬냐면 대가야가 도와줬어요. 이 관산성 전투에서 삼전했으나 결국 패배하게 되고, 근데 결국 신라가 이겼잖아요. 근데 이렇게 대가야가 여기 백제 도와가지고 우리 치러 왔으니까 신라 입장에서 가야 가만히 냅두겠어요? 가만히 냅두지 않죠. 자, 신라 진흥왕의 공격으로 대가야는 멸망하게 되고요. 가야 연맹체는 완전히 해체가 됩니다. 자, 그래서 뭐 어렵지 않죠, 여러분. 가야는. 사실 이 시기까지 우리가 고구려, 백제, 신라, 우리가 보통 삼국시대라고 얘기하는데요. 사실은 이 삼국시대의 역사와 가야의 역사까지 같이 함께 가요.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우리가 이 시기 삼국시대 아니고 사국시대라고 불러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제기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고대 국가로는 넘어가지는 못했어요. 자, 그래서 보시면 결국 버풍왕에 의해서 금강가야 멸망하게 되고요. 이 대가야의 멸망은 누구 때? 진흥왕 때 멸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신라 배울 때요. 버풍왕 때 나왔고 진흥왕 때 또 나오기도 했어요. 그걸 가야 중심으로 한번 다시 보게 된 겁니다. 자, 가야의 좀 특징을 한번 살펴볼까요? 가야는 옛 변한 지역에 자리를 잡았어요. 그래서 보시면 농경 문화가 변환이 농경문화 벼농사가 발달했고 또 철이 많이 또 생산이 됐잖아요. 그래서 이 풍부한 철 바탕으로 철기 문화, 이 철기 문화를 보여준 여러 가지 문화유산도 또 많이 보여지고요. 또 덩이새 이렇게 금바같이 생겼어요. 그래서 이 쇳덩어리예요. 근데 이게 화폐로서 이렇게 활용이 되기도 했고요. 그 다음에 중개무역, 위치가 되게 좋잖아요. 이 남쪽에 남해 바닷가, 그래서 이 한반도 안쪽에 있는 낭남과 그 다음에 이쪽에 있는 외를 연결해가지고 중개무역을 하기가 되게 좋았다는 거죠. 특히 이 바닷가에 있는 이 김해의 금강가야가 그런 주된 역할을 했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럼 이제 금강가야 그리고 대가야의 유적을 좀 한번 살펴보게 되면 위치 잡고 보세요. 여기 김해 금강, 그 다음에 대가야. 보시면 고령, 지산동 고분군, 고령입니다. 여기 안에 소백산맥 안쪽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해요. 자, 이 고령 지역은 금동간, 가야의 이 관이 많이 출토가 되지 않아가지고 가치가 굉장히 높다라고 해요. 몇 안 돼요. 신라나 백제는 좀 많이 보이는데 가야 걸 몇 개 없습니다. 그리고 또 뭐 판가봇이나 투구 같은 것들. 자, 그 다음에
김해의 대성동 고분군 금강가야, 철제 갑옷 보이고요. 뭐 청동소, 그리고 이런 또 파형의 동기, 이런 것들도 보여지는데, 이거는 뭐 바람개비의 장식품 같은 거예요. 그래서 방패 같은 거 만들 때 앞에다가 이렇게 꾸미게, 요것도 왕의 무덤 정도에서만 보여지는 조금 희귀한 것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런 문화유산이 가야의 대표적인 문화유산이다 하는 거면 여러분 사진이 많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진을 좀 눈여겨서 잘 보시는 게 좋아요. 자, 가야의 문화전파, 고구려 백제 신라가 일본에 많은 문화전파 했듯이 가야도 문화전파가 있었는데요. 신라 같은 경우는 우선 가야, 신라에다가 끼쳤던 영향은 그 가야가 멸망이 결국에는 신라에 의해서 병합을 당했잖아요. 그러니까 가야의 문화유산이 어떻게 보면 신라 쪽에 많이 들어갔다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대가야의 우륵입니다. 가야금의 대가죠. 우륵. 이 우륵이 가야금과 가야 음악을 또 신라에 전달해서 이런 어떤 음악 문화에 굉장히 큰 발전을 줬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탕금대 아세요? 충주의 탕금대? 이게 임진왜란 할 때도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신립장군이 이 충주의 탕금대에서 사실 마지막 전투를 치르다가 또 목숨을 이렇게 내놓게 되는 어떤 그런 사건이 벌어진 곳이기도 한데, 그 탕금대가 저 대가야의 우륵이 가야금을 탔다라고 붙여진 이름이에요. 탕금대. 근데 거기서 가야금 막 이렇게 타고 있으니까 당시에 신라 사람들이 저 가야금 타는 소리를 막 들으면서 가야가 멸망할 만하다 막 이렇게 탄식을 했다고 해요. 근데 그랬던 이유는 가야금 소리가 너무 좋아서, 대가야의 사람들이 저렇게 좋은 음악 소리에 빠져가지고 정사를 제대로 돌보기나 했을까 이러면서,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이 우르게 가야금 타는 소리가 되게 좋았다는 이야기죠. 뭐 그런 이야기도 전해져 내려옵니다. 자, 장군의 김유신, 그리고 유학자인 강수, 또 글씨로 유명했던 김생 등이 전부 또 가야 출신이에요. 뭐 김유신 앞에서 이야기 드렸고, 또 강수 외교문서 굉장히 잘 썼어요. 그래서 뭐 당나라의 장수였던 서린기를 되게 크게 꾸짖는 뭐 이런 어떤 외교문서를 쓰기도 했고요. 자, 그 다음에 일본에 영향을 줬던 스에키토기, 일본의 스에키토기 제작에도 큰 영향을 끼쳤다. 이 스에키라고 하는 표현이 뭐 철, 그래서 이렇게 철로 만든 톡인데 철이 많이 생산되고 했었던 이 가야의 문화유산이 또 일본에도 이렇게 전달을 해줬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 좀 풀어볼게요. 자, 밑줄근 나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라. 김구애가 이 아들들, 아내하고 아들들 끌고 와가지고 함께 나라의 창고에 있던 보물을 가지고 와서 항복을 하였다. 법흥왕이 예로서 그들을 우대하여 높은 관등을 주고 본국을 시급으로 삼도록 하였다. 법흥왕이, 이거 사실 문제가 여러분 1점짜리예요. 그래서 좀 쉽습니다. 자, 법흥왕에 의해서 멸망한 나라 무슨 나라? 금강가야죠. 그래서 여기에 해당되는 거 고르시면 됩니다. 자, 1번 만장일치제로 운영된 화백들의 회의, 화백회의, 요거는 신라고요. 자, 2번 비밀을 구제하기 위해서 진대법. 자, 이거 누구다? 제가 지난 시간에 고구려, 고국, 천황. 자, 박씨하고 석씨하고 김씨가 삼성이 서로 번갈아 가면서 왕위를 차지했어요. 자, 요거는 언제다? 요거는 어느 나라? 요거는 신라죠, 신라. 그리고 뇌물마리간 시기 때 김씨가 세습을 하게 되고요. 자, 그 다음에 4번. 시조 김수로 왕의 설화가 삼국유사에서 전해지고 있다. 정답은 4번입니다. 김수로 설화, 구지가. 자, 5번. 박사, 오경박사, 의박사, 역박사 등을 일본에다 많이 파견한 것은 요거는 백제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고요. 자, 다음 문제 풀어볼게요. 밑줄근 이 나라의 문화유산으로 옳은 것을 골라라. 여러분, 이 금강가야의 시조가 김수로인데요. 대가야의 시조는 그 형제인 이진아시왕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문제 푸실 때 대가야의 시조 이진아시왕까지 좀 외우는 거는 너무 공부를 좀 지나치게 지엽적으로 하시는 거고요. 이 사료를 쭉 보시게 되면요. 이진아시왕을 그린 것이다 이렇게 주고 있지만 쭉 내용 보면 건국 이야기에 따르면 김수로 왕과 형제이기도 한 그는 현재 어디를 중심으로 고령 지역을 중심으로 하여 나라를 세웠다고 한다. 그럼 여러분 요 김해 지역에서 어디로 옮겼다? 고령 지역으로 옮겼다? 대가야. 우리가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보실게요. 대가야와 관련된 거, 그렇죠. 갑옷, 투구 찾으시면 됩니다. 정답은 2번. 이렇게 고르시면 되겠고요.
1번은 우리가 아직 좀 다 배우지를 않았어요. 근데 1번은 고구려 문화유산입니다. 금동영가 7년명 열애 입상이고요. 자, 3번 요거는 호우명 그릇, 호우총에서 나왔고 고구려와 신라의 관계를 알려주는 호우명 그릇. 자, 요거는 무령왕릉에서 발견되는 석수입니다. 돌 짐승에 해당이 되고요. 요거는 천마총에서 나오는 천마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답은 2번 고르시면 되겠어요. 자, 다음 기출주제 9번째로 넘어가 볼게요. 이미 여러분 이 주제는요 앞에서 사실 왕별로 정의했던 것을 다시 한번 신라 중심으로 쭉 어떻게 해서 통일을 했느냐를 보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 고구려, 백제, 신라에서 왕별로다가 우리가 해서 뭐 의자왕까지 그다음에 보장왕까지 다 끝났단 말이에요. 그걸 다시 신라 중심으로 만들어가는 거, 그 과정을 보는 겁니다. 자, 그럼 다시 정리하면 어떻게 들어가냐? 자, 이렇게 들어가요. 자, 신라는 어디랑 연합했다? 처음에 고구려한테 갔는데 팽당하죠. 영계소문이 받아주지 않아요. 그랬다가 이제 어디로 갑니까? 당나라하고 연합을 하게 돼요. 그래서 나당 연합을 구축하게 된다. 당시에 고구려하고 백제는 어떻게 했어요? 여제동맹 맺죠. 그래서 우리가 7세기에 십자형 외교 뭐 이런 이야기 했었어요. 그래서 나당 연합을 맺고요. 그러면 이제 어디부터 친다? 어디부터 친다? 백제부터 칩니다. 백제 멸망시켜요. 자, 그 다음에 어디 멸망시키느냐? 고구려 멸망시키러 갑니다. 멸망시켜요.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신라의 마지막 과제가 뭐냐면 당나라를 이제 물리치는 거예요. 이 신라 땅에서. 그래서 마지막 전투, 이 나당 전투에서 신라가 이제 승리를 하게 되면서 결국에는 676년에 이 신라가 통일을 삼국의 통일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 요게 기본적인 전개 과정이고요. 자, 하나의 좀 굵은 뼈대를 다시 그려드리면 백제가 660년에 멸망하고 난 다음에 끝이 아니에요. 갑자기 백제 땅이 확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거기에 남겨진 유민들이 끝까지 항쟁을 해요. 그러니까 부흥운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어서 전개 과정 백제 부흥운동. 자, 고구려 멸망하고 나서 역시 부흥운동이 일어나요. 여러분 이 파트는 전개 과정이 나오기 때문에 이런 큰 그림을 그리고 계셔야 돼요. 자, 그런데 하나 여기서 더 보실 거 있어요. 자, 이 당나라랑 이렇게 연합을 하게 되는데 이 당나라는 뭐가 아쉬워가지고 신라가 김춘추가 왔을 때 이렇게 손을 덥석 잡았을까요? 이 당나라는 역시 이 동아시아, 아시아 쪽에 대한 어떤 질서를 다시 한번 확립하려고 하는 시도를 하게 되는데 그게 쉽지 않았다는 거죠. 왜? 자, 보시면 이 앞에 수나라 그리고 당나라. 자, 그런데 이 앞에서 이미 이 당나라는요 고구려하고의 싸움에서 이미 수차례 깨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고구려하고의 살수대첩, 수나라하고의 살수대첩에서 깨지게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또 한 번의 싸움이 일어나게 되는데 당나라하고 안시성 전투를 통해서 이 무참히 당나라는 깨지게 돼요. 그러니까 이 고구려를 넘어서지를 못하는 거예요. 중국이 수하고 당이. 그래서 결국에는 이 신라가 찾아왔을 때 한반도를 지배하기 위해서는 이 당나라가 혼자 힘으로 하기 어렵다. 이 신라하고의 연합을 통해서 이 고구려를 무너뜨려야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일단은 어디부터 건드린다? 좀 약한 나라죠. 백제, 그리고 고구려 치고 마지막에 당나라에서 신라가 삼국을 통일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전개 과정을 보시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먼저 이제 고구려의 수나라 공격. 고구려의 수당 침입의 격퇴 과정을 보는데 여러분 우리 고구려에 대한 표현을 할 때 어떤 표현을 쓰냐면 우리 민족의 방파제 역할을 했다. 이런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이 만주 지역부터 시작해서 여기를 이제 딱 장악을 하고 있는 이 고구려가 중국이 수나라든 당나라든 이 한반도 내부 쪽으로 들어오지 못하게끔 위에서 이제 방파제 역할을 한 거죠. 그 덕에 사실은 신라하고 백제는 그 안쪽에서 안정적으로 나라를 좀 키울 수 있었고 신라가 또 삼국을 통일하는 데 있어서 기틀을 만들 수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보시면 고구려 수나라의 공격. 수나라의 문제가 그 이전에 이제 분립됐던 중국을 통일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통일을 하니까 이쪽에서 좀 지도를 하나 그려볼게요. 자, 이 수나라와
고구려가 있는데 나라를 통일한 이 수 문제가 이제 영역을 이쪽으로 확장을 시키려고 계속 들여다보고 있겠죠. 그래서 여기에 대한 어떤 질서를 다시 한번 정립을 해야 되는데 이게 만만치가 않아요. 이 고구려가. 그래서 이제 서로 약간의 견제만 이렇게 하고 있었던 찰나에 이 고구려가 재밌습니다. 그러니까 절대 무시할 수가 없어요. 먼저 공격을 해요. 수나라가 아니라 우리 쪽에서 먼저 요서 지역을 고구려가 공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수 문제가 30만의 대군을 이끌고 고구려를 침입했지만 결국에는 실패를 하게 돼요. 자, 그런데 그치지 않아요. 이 수나라가 그치지 않고 다시 침입해서 들어오게 되는데 그때가 언제냐? 수 황제가 바뀌어요. 수 양제예요. 바로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이 살수 대첩은 수 문제가 아니라 수 양제 때 침입입니다. 그래서 이 수 양제 때 고구려에 침입을 하게 되는데 100만의 대군을 이끌고 들어오게 돼요. 여러분 100만이 상상이 되세요? 그 북경 지역 일대의 수도에서 100만의 대군을 이끌고 이 군사를 이제 출발했을 때 이 군대의 꼬리가 떨어지는 때가 40일이 걸렸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만큼의 규모가 굉장히 컸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제 이끌고 들어오게 되는데 우리가 보통 이제 수륙병진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물과 바닷가 근처와 그다음에 이렇게 육지를 통해서 보내요. 그래서 이 육지로 보내는 육군의 부대를 여기에서 이제 말하자면 군수물자를 이 바닷가 쪽에서 보태서 보내주는 거죠. 근데 이쪽이 끊겨버려요. 그래서 결국 이 육지 쪽으로 넘어오는 게 약 한 30만의 대군이 밀고 들어오게 되는데 이때 당시에 맞서 싸운 이가 누구냐면 고구려의 을지문덕입니다. 이 을지문덕이요 살수예요. 이 위쪽에 우리가 요 아래 이렇게 대동강이 있고요. 여기에 이제 살수 청천강이라고 불리우는 살수가 있는데 자 이쪽에서 30만의 대군이 밀고 내려오게 되는데 이때 당시 썼던 방식이 뭐냐면 계속해서 지는 거예요. 전투를 약 한 7차례를 졌다 그래요. 약간의 여러분 좀 눈치를 채셨나요?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져가지고요. 의도적으로 을지문덕이 이들이 쳐들어왔을 때 지고 져가지고 의도적으로 뭘 건너오게 하는 거예요? 저 살수를 건너오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의 군부대가 이렇게 건너왔는데 이렇게 건너왔을 때 이쪽에서 보급해줘야 되는 군량미가 끊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이거를 더 전쟁을 할 수도 없고 뒤로 물러날 수도 없고 이렇게 고민하고 있었던 찰나에 이때 당시에 을지문덕이 당시에 이 여수장 우중문 시를 보내게 됩니다. 우중문에게 시 한 편을 보내게 돼요. 근데 그 시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대의 신묘한 계책은 하늘을 통달했고 그대의 계책은 땅의 이치를 다 깨달았으니 이제 그만 만족함을 알고 물러나라. 그러니까 이제 너가 짱이다. 너가 이겼다. 이렇게 하면서 약간의 그 사람을 상대를 이렇게 축혀 세우는 듯한 시를 하나 보내요. 그러니까 당시에 이제 이 우중문은 좀 이렇게 우쭈쭈 해주고 이렇게 하니까 내가 그냥 이제 이걸 받고 이제 물러서야겠다라고 생각하고 이제 이 살수를 다시 건넜다고 해요. 뒤로. 그런데 바로 이 뒤로 건너서 이 퇴각하는 이 과정에서 바로 이 살수를 양쪽을 묶어둔 거죠. 이 물을 가두고 있다가 이 살수를 터뜨립니다. 여기에서 이제 완전하게 말하자면 이 수나라의 군대가 수장을 당하게 돼요. 30만의 대군이 왔는데 살아서 돌아간 자가 2,700여 명 정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99%를 괴멸시켰어요. 굉장히 아주 성공적으로 끝냈던 전투에 해당이 되고요. 여러분이 을지문덕 장수의 리더십이 굉장히 뛰어났다라고 하는 거는 말할 것도 없지만 사실은 여기에 저 을지문덕을 믿고 신뢰하고 같이 따라주고 힘을 합쳐줬던 백성들의 힘이 굉장히 커요. 여러분 여기서 7번을 지면서 우리가 지면서 여기 들판을 비우는 전술을 뭐라고 하냐면 청야전술이라고 해요. 들판을 비운다. 근데 이렇게 들판을 비우는 전술은 우리 같은 이렇게 농경 국가에서는 조금 하기 어려운 전술이에요. 그러니까 유목민족 같은 경우는 그런 전술을 많이 써요. 근데 우리 같이 이렇게 자기의 땅을 버리면 안 되는 이 농경 국가에서는 그렇게 거길 다 비워둘 수가 없거든요. 근데 이 어떤 을지문덕을 굉장히 아주 절실하게 믿고 같이 합심해서 이 전투를 승리로 이끌게 만든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살수대첩, 을지문덕 살수대첩 좀 기억하시고요. 수나라 굉장히 이제 완전히 참패를 하게 되죠. 자, 수나라는 멸망을 하게 됩니다. 여러 가지 이제 전쟁으로 인해서 국력 소모와 내란으로 멸망하게 되고요. 이어서 건국되는 나라가 당나라예요. 당나라.
근데 이 당나라도 그 이전에 이제 맞이했던 어떤 치욕, 이거를 다시 복수하기 위해서 쳐들어오게 되는데, 이때 당나라가 당태종이 직접 군대를 몰고 들어오게 돼요. 근데 고구려 계속 몰고 이렇게 해서 들어오는데, 군대를 몰고 해서 들어오게 되는데, 무너지지 않는 성이 있었으니 그 무너지지 않는 성이 뭐였다? 안시성입니다. 안시성. 자, 넘어가서 볼게요. 안시성인데, 자, 우리 요거 들어가기 전에 당시에 이제 고구려의 상황을 좀 잠깐만 살펴보게 되면, 수나라 멸망하고 난 다음에 이제 당나라가 건국되니까 우리 고구려 입장에서는 우리를 좀 보호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 당나라의 또 다른 침입을 받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일대에다가 뭘 쌓냐면 천리장성을 쌓아요. 그래서 부여성부터 시작해서 이쪽 일대에 비사성까지의 천리장성을 쌓게 된다. 그런데 이 천리장성을 쌓는데 이걸 진두지휘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고구려의 연개소문이었어요. 근데 이게 굉장히 민심으로부터 인기를 많이 얻게 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 현재적 관점에서 우리를 막 침략하려고 하는 나라가 저쪽에 있어요. 근데 그 나라에 대해서 굉장히 강경책을 펼치는 정치인이 좀 인기가 있죠. 그래서 말하자면 어떤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연개소문이 어떤 그런 입지가, 정치적 입지가 굉장히 높아지게 돼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 연개소문이 어떻게 하죠? 영유왕을 어떻게 했다? 시해하게 됩니다. 이 왕을 시해하고요. 보장왕을 왕위에다가 올려요. 그리고 본인은 최고의 실권의 자리로 올라가게 됩니다. 대망리지의 자리로 올라가게 되고요. 자, 그런데 이제 그 무렵에 이 당나라, 당태종이 다시 침입을 하게 됩니다. 군대를 끌고 직접 쳐들어오게 돼요. 그래서 바로 이 안시성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들어오게 되는데, 여러 가지 방법을 써도 안 됐어요. 뭐 투석, 돌을 던지고 성을 부딪히고 막 이런 여러 가지 방법을 썼는데 되지 않았는데, 결국에는 이 성을 무너뜨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느냐? 토성을 안시성만큼이나 쌓아 올려가지고 여기는 이제 건너가는 방법으로 성을 이제 미끄러뜨려서 건너가는 방법으로 이 안시성을 좀 무너뜨리려고 했지만, 결국에는 우리가 기록상에는 갑자기 이제 이 토성은 장점이 이제 중국이 할 수 있는 거 인해 전술이잖아요. 사람 많은 노동력을 통해서 한꺼번에 빠르게 뭔가 건축을 올릴 수 있는. 근데 이 토성은 빠르게 올릴 수 있다라고 하는 장점이 있지만 가장 큰 단점은 물에 약하다. 그래서 폭우가 쏟아지게 되면서 오히려 여기에 당나라 군대가 올라갔다가 다 이렇게 완전히 이렇게 묻히게 되는 이런 또 상황을 맞이했다라고 합니다. 이 안시성 전투가 영화로도 한번 나왔죠. 이번에 나왔습니다. 그때 양만춘으로 했었던 주인공이 조인성이 양만춘으로 한번 했었는데요. 그 마지막 장면의 하이라이트가 뭐였냐면, 조인성이 그러니까 양만춘이 당태종의 눈을 화살로 맞추려고 그게 한 3분인가 한 5분간을 이렇게 계속 이렇게 활을 겨누는 장면이 나왔어요. 굉장히 긴장감 있게 나왔었는데, 실제 기록상에서도 그러니까 양만춘이 직접 쐈다 이거를 모르고 태각하는 그 군대에서 이 당태종이 태각을 하다가 화살로 인해서 눈을 맞았다고 해요. 그래서 한쪽 눈을 실명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얼마 안 있다 시름시름 이제 앓고 결국에는 이제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그러니까 굉장히 사실은 뼈아픈 어떤 고구려하고의 싸움에서 굉장히 사실 아픈 경험을 하게 된 거죠. 자, 요게 바로 이제 안시성 전투. 자, 여러분, 자, 이제 이쯤에서 이 신라가 신라의 김춘추가 당나라에게 와가지고 우리가 같이 연합해서 이 상황을 좀 타개하자라고 했을 때, 당나라가 덥석 신라의 손을 잡은 이유를 이제 아시겠어요? 이런 바로 앞에 상황들이 있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처음에 다시 신라로 갑니다. 이제 이 신라를 중심으로 해서 살펴보는 거예요. 자, 신라가 선덕여왕 시기 때 대야성을 공격을 받게 돼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백제 의자왕이 대야성을 공격하게 된다. 저 대야성 공격받았을 때 어떤 이야기가 있었냐면, 여왕이 이렇게 여자가 왕이 돼가지고 우리의 아주 중요한 이 신라의 입장에서는 신라로 들어가는 목덜미라고 제가 이야기를 드렸어요.
그래서 여자가 왕이 돼서 대하성까지 저렇게 함락당하는 일이 생겼다라고 하면서 주변에 비난이 굉장히 많았어요. 선덕여 왕은 안 그래도 여자가 왕이 돼서 막 이렇게 당나라로부터 막 조롱을 당하는 일이 되게 많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쪽에서 좀 괜찮은 왕을 보내줄 테니까 오히려 남자 왕을 세워라 막 이럴 정도였고요. 그랬는데 오히려 이제 내부적으로 저 대하성 사건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뭐 비담의 난이라든지 뭐 이런 난들도 일어나게 돼요. 그래서 여러 성이 함락당하게 되고 김춘추를 고구려로 보내요. 동맹 시도하려고. 그러나 결국 그 동맹은 실패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어디로 가게 되냐? 진덕여왕 시기 때 김춘추 보내서 다시 군사동맹, 나당동맹을 결성하게 된다. 자, 나당동맹 결성은 언제라고요? 진덕여왕 때예요. 선덕 때는 실패했고요. 자, 그래서 요 진덕으로 넘어가게 되고 이때 뭐 이제 집사부 국가를 이제 총괄하는 기구인 집사부, 뭐 이후에 요 안에 이제 우두머리 격인 중시, 최고 관직입니다. 이런 중시의 기능 같은 것들도 강화하는 체제 정비도 이루어지고요. 그리고 이 무렵에 김춘추가 또 왕위에 올라가게 됩니다. 이제 진덕 넘어가서요. 그 다음에 이제 이 김춘추가 최초의 어떤 진골 출신의 왕으로서 즉위를 하게 돼요. 그래서 본격적으로 이제 신라가 삼국을 통일했던 어떤 기반을 마련했던 인물이 김춘추고 나당동맹을 성공시켰잖아요. 김춘추고 또 본인이 왕위에 올라서 어떤 이런 무력 전쟁을 통해서 또 삼국을 통일하는 그 과정 속에 또 김춘추가 있기도 합니다. 자, 어디부터 멸망하러 간다? 백제 멸망이죠. 백제 멸망이에요. 신라의 김유신의 군대가 어디 출신이에요? 김유신? 가야. 이 김유신의 군대가 황산벌에서 계백의 결사대를 격파하게 됩니다. 이 마지막 끝까지 항전했던 이 계백. 초창기에는 전투를 계속 이겼다고 해요. 뭐 그 일화가 굉장히 유명하죠. 자기의 처자식을 다 죽이고 나오잖아요. 이 계백이. 그래서 항산벌에서 초기에는 굉장히 이렇게 많이 버티다가 결국에는 격파를 당하게 됩니다. 자, 결국 백제는 사비성, 백제의 마지막 수도죠. 백제 수도는 한성, 그 다음에 웅진, 그리고 사비 이렇게 갑니다. 이 마지막 사비성이 나당연합군의 공격으로 인해서 함락을 당하게 되고요. 웅진에 있었던 의장은 웅진 쪽에 있었어요. 이 의자왕이 항복을 하게 되면서 백제는 660년에 멸망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제가 멸망한다고 해서 나라랑 백성이 갑자기 하늘과 땅으로 이렇게 탁 사라지는 게 아니라고 했죠. 자, 뭐다? 뭐 한다? 부흥운동한다. 왜냐면 우리 나라 다시 살리고 싶잖아요. 그러니까 끝까지 버티는 거예요, 일단. 그래서 백제 유민의 저항이 있습니다. 복신, 도침, 주류성에서 또 흑치상지가 부여풍을 왕으로다가 추대하게 되면서 임존성에서 활약을 하게 되는데요. 소정방이 이끄는 당군을 격파하면서 일부 성공을 하기도 하지만 또 결과적으로는 이 부흥운동은 잘 되지 않아요. 자, 우리 이 부흥운동의 어떤 상징이 되는 전투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바로 요 백강전투예요. 이 백강전투에서는 외가 우리에게 도움을 줘요. 이 외가 이 백제 부흥군을 도와서 왔다. 그래서 이 백강전투 도왔지만 결국에는 패배당합니다. 잘 되지 않아요. 이 흑치상제도 백제 부흥운동을 이끌었던 인물이지만 결국 마지막에는 당나라에 이제 투항을 하게 돼요. 자, 그 다음에 고구려로 갑니다. 자, 고구려는 중국 이 당나라의 입장에서도 고구려를 멸망 이렇게 시키러 가는 그 어떤 과정이 사실 굉장히 두려웠을 거예요. 그 이전에 막 살수대첩, 안시성 전투 이런 걸 맞이했으니까. 그런데 이게 장기전으로 가다 보면 결국 뭐다? 이렇게 내분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 고구려라고 하는 이 강력한 나라도요, 이게 전쟁이 굉장히 이렇게 대치되는 상황이 길어지니까 내분이 일어나요. 연개소문이 아들들한테 우리나라 너무 부강하니까 강력한 나라기 때문에 그냥 잘 유지만 시키고 내분만 일으키지 말아라. 형제들끼리 싸우지만 말아라. 연개소문 죽자마자 싸웁니다. 이 아들끼리 이제 싸워요. 그래서 결국에는 자체적으로 성문을 열어주게 돼요. 그래서 지배층이 분열하게 되고 평양성이 함락당하면서 고구려가 멸망하게 됩니다. 고구려의 마지막 왕 보장왕이고요. 자, 역시 부흥운동 일어납니다. 건모잠, 한성에서 건모자, 오골성의 고현무 등이 보장왕의 서자, 안승을 상징적으로 올리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이제 부흥운동을 전개하게 된다. 네, 성공하진 못했지만, 근데 여러분 여기서 조금 특이한 상황이 벌어져요.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면, 신라의 문무왕이 당나라의 한반도의 야욕을 저지하기 위해서 이 안승에게
익산, 금마저에 보덕국을 세우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더 이상 신라의 입장에서는 고구려가 우리의 적수가 아닌 거예요. 그럼 이제 우리의 적수는 뭐냐면 우리의 적수는 당나라가 됩니다. 어차피 백제 멸망했어요. 고구려도 다 끝났어요. 그냥 부흥운동으로 명맥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이 부흥운동을 도와요. 이건 고구려를 다시 살리겠다는 게 아니라 이제 우리가 힘을 모아서 누구를 몰아내야 된다? 당나라를 몰아내려고 하는 태세라고 보시면 돼요. 자, 결국에는 실패를 하게 됩니다. 자, 왜 그랬느냐? 신라는 왜 저런 부흥운동을 약간 이렇게 지원하는 듯한 액션을 취했느냐? 당나라는 백제하고 고구려를 멸망시킨 다음에요. 각각 이 지역에다가 백제에는 웅진도독부, 고구려에는 안동독부, 심지어 신라의 땅에게까지 이런 계림도독부를 설치해가지고 한반도를 이렇게 지배하려고 하는 야심을 보여요. 이거는 신라가 계획했던 게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결국 신라의 마지막 과제는 바로 저 당이었어요. 당나라를 몰아내는 거.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당나라의 도움을 받았지만 몰아내는 이런 전투를 치르러 가게 됩니다. 자, 그게 첫 번째 육군, 육지에서 일어나는 어떤 전투예요. 매소성 전투, 격파를 하게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 바닷가에서 이 수군을 통해서 해전이 벌어지게 됩니다. 기벌포 전투예요. 매소성 전투, 기벌포 전투. 자, 이것을 성공리에 이끌고요. 평양에 있던 안동 도호부도 요동성으로 축출을 해버리고요. 자, 이렇게 해서 신라가 대동강에서 원산만에 이르는 영토를 차지하면서 삼국 통일을 달성하게 됩니다. 이 대동강부터 시작해서요, 원산만까지 이르는 영토, 대동강 원산만 이제 이북 쪽으로는 이제 중국의 간섭의 영역으로 들어가게 되고요. 이 아래쪽 삼국 통일을 달성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학자는 사실 고구려가 통일을 했다면 우리 이 위쪽 지역에 있는 뭐 만주 지역이라든지 이런 영역까지 우리의 처음에 민족 통일의 어떤 기반이 되지 않았겠느냐, 이렇게 또 해석을 하시는 분들도 있죠. 그래서 진정한 우리 민족의 통일은 고려 시기다,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신라 문무왕 시기 때 676년에 삼국을 통일하게 됐다. 자, 문제 좀 풀어볼게요. 다음 사건이 일어난 시기를 연표해서 옳게 고른 것은, 자, 살수에 이르러서 적의 군사가 강을 반쯤 건넜을 때 아군은 뒤에서 적군을 공격하여 우두위 장군 신세웅을 죽였다. 자, 보세요. 요하에 이르렀을 때 30만 5천 명이었었는데 적이 요동성으로 돌아갈 때는 겨우 2,700여 명 뿐이었다. 자, 요 살수대첩 얘기죠. 자, 그럼 살수대첩 찾아보시면 수나라가 중국을 통일하게 되면서 수문제 넘어가서 수양제 시기 때 살수대첩 이루어지게 되고요. 결국 살수대첩으로 인해서 타격받은 수나라 멸망하게 되고 다시 당나라가 건국이 되죠. 자, 정답은 갑니다. 이렇게 좀 정확한 연도는 612년이고요. 자, 다음 문제 보실게요. 신라의 삼국 통일 과정, 좀 전반적으로 이렇게 연표나 순서 문제가 잘 출제가 되고 있고요. 자, 가라를 일어난 순서대로 옳게 나열한 것은 의자왕은 당과 신라 군사들이 이미 백강과 탄현을 지났다는 소식을 듣고 장군, 계백이네요. 계백을 시켜서 결사대 5천 거느리고 황산으로 가서 신라 군사와 싸우게 하였다. 이거는 백제의 마지막 장면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황산벌 전투. 자, 그 다음에 나와보시면 쭉 보게 되면 백강으로 가서 육군과 합세해서 주류성으로 갔다. 백강 어기에서 외의 군사를 만나서, 자, 외나라가 이때 도와줬죠. 뭐를 도와줬죠? 백제의 부흥운동을 도와줬습니다. 백강전투 이야기하는 거고요. 백제 부흥운동이네요. 자, 그럼 백제 황산의 마지막 전투 멸망되는 거고, 그 다음에 얘는 부흥운동 이렇게 들어가죠. 자, 다 보실게요. 이근행이 군사 20만 명을 이끌고 매소성에 진을 쳤다. 자, 여러분, 얘는 백제 멸망, 우리 아까 1번. 그 다음에 2번은 백제 부흥운동. 자, 요거는 지금 당나라를 몰아세우는 거죠. 그래서 당나라 몰아세우는 거 다에 해당되는 거. 나당 전투. 자, 그 다음에 라 보시면 건모잠이 남은 백성들을 모아가지고, 자, 쭉 보시면 안승을 한성 안으로 맞아들여 받들어 왕으로 삼았다. 이거는 뭐예요? 고구려 부흥운동에 해당이 되는 거죠. 백제 멸망 부흥운동. 자, 그 다음에 여기 라가 들어가겠네요. 세 번째. 그래서 고구려 멸망, 그 다음에 고구려
부흥 운동이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다에 해당되는 매소성 전투. 그래서 마지막 다. 그러면 순서대로 보시면 가, 나, 라, 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정답은 2번이 되겠네요. 자, 우리 이렇게 해가지고요. 가야 오늘 배웠고요. 그 다음에 신라가 삼국을 통일하는 과정. 근데 이 과정 속에서 사실은 누가 방파제 역할을 해줬다? 고구려가 방파제 역할을 해줬다. 그래서 살수대첩과 안시성 전투까지 이렇게 좀 함께 배워봤습니다. 네, 오늘 고대 정치사 파트 마무리 잘 하시고요. 저는 다음 강의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